안녕하세요. 상식이도 되는 지식수풀 최 기자입니다. 일본은 50년 혹은 100년 후 사라진다. 내가 10살짜리 일본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 최근 인터넷상에서의 일본의 침몰이 꽤 흥미로운 주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던진 이 한마디는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릴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로 하여금 일본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미국과 더불어 세계 2위의 국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았고 지금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이 경제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 무너진다는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 로저스의 예측은 점점 사실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짐 로저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일본의 경제적 침몰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일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전문가들은 일본이 침몰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물론 한때 세계 2위의 국력을 가졌던 일본이 한두 해 사이에 급격히 몰락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 온 경기 침체 끝에 이번 팬데믹과 같은 돌발 변수가 출현함으로 인해 전문가들은 일본이 갑작스러운 추락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아베노믹스 전부터 이어온 일본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기형적 금융정책, 그리고 근래 들어 두드러진 혁신성 없는 아날로그식 시스템 등은 일본 침몰설에 동조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간 산업조차 민영화시킨 과도한 정책의 결과가 공공서비스의 시의적절한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사례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막강했던 국부의 증가에 비해 일본 국민 개개인은 그만한 부를 누리지 못했는데요. 결국 일본식 경기체제의 부작용이 사회 문화 전반의 무기력증 확산을 초래한 것으로 읽히는 각종 현상들도 일본 침몰 예언들을 수긍하게 돕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현재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보다 경기 부양책에 더 목을 매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과도한 정부 부채로 재정 여력이 없는 현실에서 오는 초조함 때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죠. 특히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수도인 도쿄를 봤을 때 외형상 1980년대 초와 크게 달라진 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지난 3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국가 기관 산업 중 하나인 도쿄 지하철을 보면 일본이 과거에 얼마나 얽매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과거 감탄을 지어냈던 도쿄 지하철은 발전된 구석을 찾기 어렵고 환승구간 등에서는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퇴보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 특히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도 30년 동안 일본에서 확연히 달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분위기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분위기는 30년 사이에 확연히 달라 보인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도쿄가 생기 넘치던 도시였으나 지금의 도쿄는 마치 좀비들의 영역으로 변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얼굴에서 활기 넘치는 표정이 사라지고 있어 좀 섬뜩한 기분까지 드는 거죠. 아베 정부 시절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부흥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것이 지난해 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는 수많은 예시들이 이것저것 제기되고 있지만 이미 컨트롤 수준을 뛰어넘은 과도한 정부 부채로 인해 현재 아부 정권을 개선한 스가 정부에서는 쓸 수 없는 수단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남발해온 국채 발행의 핑계 중 하나는 일본 엔화가 미 달러와 더불어 기축 통화라는 자만이었으나 정부가 통화 정책마저 제대로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더 이상 국채 발행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본 내의 각종 문제들이 일본 정부를 무능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가 갖고 있는 문제로 발생하는 불안과 초조함이 정치적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일본은 한국을 향한 공격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결국 일본의 캐캐 묵은 문제점들은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처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잘 나가고 있고 일본은 뒷걸음질치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와중에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침몰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일본 열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과도 같은 예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 그 자체가 침몰하는 지리적 관점의 침몰입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우 지진과 화산 폭발로 인해 일본 열도의 많은 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의 지리적 위치나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의 징조 등으로 볼 때
일본 그 자체가 침몰할 가능성도 매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 열도에 역대급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전조 현상들까지 나타나 일본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일본 수도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진동한다는 신고가 이어져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악취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설이 돌고 있는 겁니다. 악취 신고가 잇따르는 지역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요코스카시, 미우라시 등 도쿄만 인근입니다. TBS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5일 요코하마와 요코스카 일대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22건 이어졌습니다. 그 전날인 14일 오후 3시경에는 요코스카에서 가스 냄새,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이어져 관계자들이 공기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죠. 또 이보다 앞선 12일 오후 4시경에는 하루 평균 약 200만 명이 이용하는 요코하마역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라 20여 분간 역이 폐쇄됐었습니다. 하루 뒤 요코하마시는 가솔린 증발가스에 포함되는 펜탄, 에틸렌 등 복수의 화학물질이 평소보다 200배 이상 고농도로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그 원인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방송국 NHK에 따르면 악취 신고는 6월 4일 이후 지금까지 4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악취의 원인과 물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테러 등의 정보는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본 정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자 일본의 SNS 등에서는 1995년 고베 대지진 전에 가스 냄새가 났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설도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지진의 전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까지 나와 일본 열도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리츠메이칸 대학 환태평양 문명연구센터의 다카하시 마나부 투김 교수는 악취 소동은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며 활단층이 갈라지거나 플레이트가 어긋나면 악취가 난다. 미우라 반도와 보소 반도 남부는 활단층이 지표면에 노출돼 있어 활단층 바위가 부서지면 악취가 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 악취 소동이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1924년 관동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에는 미우라 반도에서 악취 소동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악취가 있었죠. 이런 이유로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상으로 예측된 그 발생 시기 역시 이미 발생 주기를 한참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언제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일본과 대만, 필리핀까지 슈퍼남의 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슈퍼남의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경우 쓰나미만으로 47만 명에서 5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일본 현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죠. 이렇게 여러 지진의 전조 증상들이 보이자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일본 전역에서 자살자가 급증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합니다. 심한 경우 아주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은 한 30년 이내에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 가라앉을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충분히 두려울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 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과학자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 복구 폐로 작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26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29일 후생노동성 자료를 근거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 10월 1일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총 310건의 산재가 신청돼 269건이 인정됐다. 연도별로는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추납사고가 잇따랐던 2014년도 인정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후로 줄긴 했지만 연간 20건 전후를 기록했다. 주요 산재 사례를 보면 암이나 백혈병이 발병한 뒤 방사선 피폭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 6건이다. 교도통신은 피폭에서 발병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피폭에 의한 산재 인정 건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과로로 인한 뇌심장 질환으로 산재로 판명된 사례는 4건이고 이 중 2건은 본인 사망 후에 유족이 신청했다. 심리적 압박에 따른 정신질환 관련 산재도 4건 확인됐다.
이밖에 통기성이 나쁜 전면 마스크와 보호복 착용으로 열사병에 걸려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쿄전력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폭발 사고 이후 작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작업 중 사고 등으로는 3명이 숨졌다. 앞으로도 30에서 40년간 계속될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에는 현재 하루 평균 약 4,000명이 투입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6일 일본 원전의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관련국과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해양 방류를 결정해 2022년 10월부터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며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저장 탱크에 있는 오염수 70% 이상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2018년 도쿄전력 자료를 인용해 방사능 오염수가 처리 후 태평양이 방출돼 희석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류 모두의 공동자산인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함을 넘어 인류와 해양 생태계를 방사능으로 피폭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제1수산물 생산기지인 전남연안해역을 책임진 전남도지사로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해양 생태계를 지켜야 한다며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오염수 저장 탱크를 땅속 깊이 묻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관련 준비를 중단하고 자국 내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과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원전 오염수에 대한 모든 자료 및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김영록 도지사는 27일 개최 예정인 한일해협연안 시도 현지사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히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는 등 해역 수산물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도 주문했다. 일스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는 원전 확대 정책?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을 제로 선언이 일본 내 원자력 발전 증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일본 언론이 27일 제기했다. 스가 총리는 전날 취임 후 첫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2050년까지 일본을 온실가스 실질 배출이 없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스가 총리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자력 정책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쿄신문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온실가스 실질 제로의 실현을 이유로 전면에 내세울 것 같은 것이 원전 추진이라며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정부가 표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던 신증설로의 움직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스가 총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한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 대형 전력 회사의 간부들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고 한다. 한 간부는 도쿄신문의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원전 세 가지를 강조했다며 드디어 원자력 발전의 신증설을 시야에 넣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원전을 탈탄소화의 선택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쳤다. 원전 재가동과 소형 원자로 등 신기술 개발을 지원했지만 새 원전 증설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악몽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에선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탈탄소화를 할 수 없다며 새 원전 증설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2018년 기준 6%에 불과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17%보다 비중이 훨씬 낮다. 석탄, 석유, 액화 천연가스 등 화력은 77%에 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을 보면 2030년 기준 원전 비중은 재가동 등 영향으로 20에서 22%로 늘어난다. 신재생 에너지는 22에서 24%, 화력은 56%다. 스가 내각은 온실가스 순배출이 제로가 되는 2050년의 전력 생산 구성 비율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탄소 배출이 많은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다는 방향이나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마이니치는 정부와 자민당 내에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개축이나 신증설,
어느 쪽이든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확증이 없다며 스가 정권의 딜레마를 전했다.